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한 39명 중에 서울이 12명이었습니다. 서울은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흥 주점 등을 통한 집단 발병 사례가 신규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2주간 총 신규 환자 중에 47.7%인 56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어제 해외 유입된 사례는 23명이었고 국가별로는 미주 지역이 18명, 유럽이 5명이었습니다. 총 해외 유입 환자는 861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의 비율은 8%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진서 교수님, SBS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일단 감염자 추가 확진자 수가 한 2달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물론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죠. 누구에게나 반가운 소식이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의료진의 수고, 예. 정부의 정책 이런 게 합쳐져서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한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됐으니까 조금 어떤 경계를 늦추자, 사회적 거리두기 늦추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확진자가 다시 금방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속 긴장을 하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동찬 기자, 네. 이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언제쯤이 되면 정부가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 결정을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전 세계 누구라도요. 근데 이제 오늘 39명으로 줄어든 것에 이제 조금 근본을 보면 우리 이진석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전 국민의 노력이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예.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에 검사 건수를 보면 한 8천 건 정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나올 때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거의 3만 건 정도의 하루에 검사 건수가 있었고 미국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죠. 미국은 하루에 12만 건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 지금 검사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가 줄어든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어떤 불이 붙어서 세컨드 웨이브 혹은 서드 웨이브 같은 그런 대유행이 올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당분간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한 생활로 이렇게 가야지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시점을 정해서 단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9일까지로 일단 한 차례 더 연장을 했는데 말이죠. 그 때가 다가오면 정부하고 방역 당국에서 또 한번 국민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될 거고요. 그때만 4월 19일까지만 가면은 이제 풀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아니고 그때까지 가서 또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4월 19일 그때 가서 아마 정부하고 방역 당국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추가 확진자 수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해외 유입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매일 방역 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30% 이상 정도 됩니까? 매일 발표되는 추가 확진자 수의 해외 유입 사례. 네, 오늘도 최근 2주간 총 신규 환자 중에 47.7%, 그러니까 한 절반가량이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강립 중대본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해외 유입 차단을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이유가 뭐냐? 지금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 있고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라고 했었는데 한 보름 전쯤이죠.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삼성서울병원의 감염내과 백경란 교수가 그 얘기 했죠. 그 얘기 SNS에서 했죠.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그때 정부의 태도는 사실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진작에 조금 한 발짝 일찍 좀 받아들여지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외 유입 그 비율이 좀 더 커지고 있고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냐는 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의료 역량을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중환으로 이완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내부의 고령 환자, 기저질환자들에게 어떻게 퍼지지 않게 하느냐에 대한 방역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이 입국 제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뭐 전면적인 입국 금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부의 방침이 변화를 했었는데 화면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월 4일에 처음으로 중국 후베이 지역 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전면적인 입국 금지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후베이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20일 정도 지나서 지난달 22일에 유럽 입국자 모두 검사하기로 했고 24일에는 무증상자 자가격리 사흘 내 검사하도록 했고요. 27일에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자가격리 유증상자 검사 그리고 이달 들어서 1일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9일에 한국인 입국 금지국의 비자 면제 잠정 중단 상응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오늘부터 그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동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의사들, 의료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해외 유입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오늘부터 상응하는 대응 조치예요. 저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이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그동안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동안 정책에 보면 좀 신중한 태도를 계속 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해서 이제 더 점점 제한하는 쪽으로 와서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죠.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방역 대책은 처음에 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빨랐던 것 같고요.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신중한 면을 취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을 주요 루트라고 생각을 해서 입국 제한 수위를 더 높인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서 평가가 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영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해외로부터의 유입 사례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죠. 네, 자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경을 아예 봉쇄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경을 봉쇄한 나라들은 외국인들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국인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인들의 입국까지 금지하고 있는 건지 그랬더니 그러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러는 나라도 있고 외국인만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있고 자국인들조차도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해외 유입 사례가 걱정이 된다. 혹시 2차 또 대유행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유입 사례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네. 지금 들어오는 사람의 90%가 내국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방역 당국, 정부가 협의해서 아마 결정을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바이러스 입장에서만 보면요. 바이러스는 지역은 따집니다. 그런데 국적은 안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바이러스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내국인을 어떻게 예.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원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국 당시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충분한 기간 동안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짚어볼게요. 우리 애당초 우리가 이제 전면적인 외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당시 보건당국의 설명이 어땠냐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밀입국이나 다른 통로를 열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이 더 차단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럼 갑자기 의학적으로 맞아진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처음에 설명을 의학적으로는 막는 게 맞다. 입국 제한을 하는 게 맞다. 예. 하지만 외교적,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했을 때 막지 않는 게 국익에 더 도움되기 때문에 그때는 막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지금에 와서 지금은 막는 게 국익에 더 도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어떤 꼬임이 없을 텐데, 처음에 설명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후속 조치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바이러스 측면에서만 본다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감염이 많이 활발한 지역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물류를 제한하는 건 맞는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부터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건 맞는데, 이 조치가 이미 때가 늦은 거냐? 항상 이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늦었다. 하려면은 이미 2월 그때 초에 했어야 됐다. 1월 말에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2월 초에 감염학회에서도 중국에서의 입국 제한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전면적인 중국 입국 그 금지. 전면적인 입국 금지. 근데 입국 금지가 사실 중국인만 입국 금지하는 건 아니고, 그때도 중국에서 오는 내국인도 한층 더 강화된 입국 관리를 하는 게 같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을 당연히 바이러스가 가리지는 않고 어떤 입국 금지, 입국 제한 이런 허들을 높일수록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다 어떤 강화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늦었냐 안 늦었냐 뭐 시기를 지금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어떤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있다면은 해외로부터의 환자의 유입이나 이런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데는 일단은 앞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어제 기사 나온 것 중에 지금 추가 확진자가 발견된 곳이 서울의 네. 설해마을? 네. 예, 설해마을의 한 네. 카페라고 하나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 그쪽에 또 사시거나 거길 또 다녀가신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들 기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죠. 거기서 이제 저녁도 먹고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학교나 그런 오밀조밀 모여 있는 그런 식당이나 사실 뭐 차이가 없을 텐데, 예. 그래서 그 사건은 그분들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질책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 특히 오랫동안 모여 있어서 서로 말을 하면서 혹은 그때 재채기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곳이든 위험하니까 그걸 계기로 우리 생활을 다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서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해당 기사를 참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식당, 카페, 이미 뭐 서울시가 유흥업소는 19일까지는 영업을 중단시켰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예. 이게 참 제가 뭐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예.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당연히 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이걸 어느 업종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게요. 또 정부가 어제 이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또 신용카드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스웨덴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스웨덴의 그 집단 면역은 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스웨덴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스웨덴 보건당국은 아직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 내부의 이제 학계에서는 이거 너무 도박이다 이렇게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스웨덴이 그렇게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국 의료인 그다음에 의료 자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면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일할 시간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리고 피로도가 쌓이고 그다음에 약품이나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이런 의료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제조업이라서 재택근무가 안 되는 업종이라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질수록 장기화될수록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안배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으신 부분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사실은 지금도 뭐 저도 마스크 쓸 때마다 이 부분에 철사가 있으면 뭐 코 부분을 꼭 누르고 아래 부분을 이렇게 막느냐고 신경을 쓰긴 합니다만 마스크를 과연 제대로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제 남정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볼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레이저 측정기와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이 말할 때 침방울이 얼마나 튀는지 확인했습니다. 0.0165초 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침방울 360개가 뿜어져 나와 잘 지내라는 간단한 인사만 해도 침방울 수천 개가 공기 중으로 방출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이런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거나 대화, 전화 통화를 자제하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선 확진자가 기침할 때 면 마스크나 치과용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 4명에게 두 종류의 마스크를 씌운 뒤 기침했을 때 바이러스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보단 적었지만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됐습니다. 기침할 때는 마스크가 살짝 들뜨면서 위아래로 침방울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남지영 기자의 리포트 보면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확인됐다라고 리포트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SBS 사내 엘리베이터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매일 SBS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방송을 하지 않고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과 함께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가급적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가급적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 말이죠. 마스크가 특히 면 마스크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면 마스크는 과연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부족하다는 게 그동안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면 마스크의 효용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가 지금까지 통설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면 마스크는 어떤 보건용 마스크나 외과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처럼 어떤 규격이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집에서 만들어도 면 마스크고 뭐 어디 관광지에서 팔아도 면 마스크.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두께, 뭐 다양한 크기. 그래서 면 마스크 하면은 일관적으로
이런 규격이란 게 사실상 있지는 않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 저 내용에서도 뭐 맞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면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틀릴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면 마스크는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쓰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KF94, KF80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저도 한번 돌이켜보면 늘 증상이 있는 분들이 꼭 써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안 시킨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다 쓰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이 좋은 마스크를 모두가 쓸 수 있다면 다 N95 마스크 K94, KF80 마스크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면 마스크라도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침 예절에서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기침하거나 옷소매로 이렇게 대신 기침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는 천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험한 건데 저렇게 예. 정밀하게 실험을 해보니 이렇게 빈틈이 있으니 특히 내가 어떤 증세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뭐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마스크 써야겠죠. 그런데 이런 천 마스크나 이런 것을 쓰고서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 저는 그런 교훈을 좀 받았어요. 예,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쓰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로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지하철역 안에까지 갈 때는 안 쓰다가 지하철을 탈 때 쓰고 지하철에서 내리고 또 그러면 약간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벗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냥 다 쓰시는 게 편리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야외 사람이 근처에 없고 오픈된 공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지하철도 그때 틀릴 것 같고 다를 것 같아서 뭐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다 쓰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KF8094, 뭐 N95 이런 거를 쓰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사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예, 근데 환자들이 썼을 때 이거를 잘 쓰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KF94나 N95를 썼더라도 그게 효율이 좋을수록 더 답답하고 쓰기가 힘들거든요. 의료진도 오랫동안 쓰고 있기 힘들고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예, 거죠. 그 높은 효율의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내려서 쓰면은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어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잘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꼭 밀착해서 잘 쓰는 게 고효율 마스크를 대충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쓸 때는 항상 틈이 없도록 잘 막는 게 중요하다. 예. 그 틈으로 침방울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들어올 수도 있다. 밀착해서 잘 쓰는 게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오늘이 온라인 개학이죠. 그동안 개학이 쭉 연기가 됐다가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을 통해서 개학을 하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한 게 아니고 일단 고3, 중3 학생들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첫날부터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EBX를 통해서 원격 수업할 경우 로그인이 아예 안 되는,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니까 로그인이 안 돼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한 학부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접속이 안 돼요, 접속이. 계속 뭐 로그인을 시도를 해도 안 되고 그게 안 돼서 지금 저희는 아예 수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는 그냥 아예 그거 포기하고 9시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해서 8시부터 7시 반부터 일어나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저희 집 아이는 아예 출석 체크 못해서 결국 친구네 집이 어떤 애가 됐대요. 그래서 걔 통해서 대리로 지금 출석했어요. 정 안 되는 애들은 피방이라도 가야겠다. 이 판국에 지금 학교에서 개학수 미루는 판국에 피방이 웬 말이냐고 선생님. 예, 조동찬 기자. 네. 뭐 예상됐던 부분이 합니다만 개학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하긴 하되 온라인으로 먼저 했는데 또 우려했던 대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교육부도, 교육당국도,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참 많이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네, 사실 저희 보도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관여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논의가 됐을 때 정말로 이게 교육부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며칠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한번 해보다가 끊기는 경우도 네.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약간의 불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PC방을 간다.
이거는 온라인 교육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PC방에 가서 이걸 하게끔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집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잘 안 되니까 PC방을 간다 아니면 학원을 간다. 그러면 온라인 계약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네. 집에서 수업하자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저는 SBS 8시 뉴스에서 좀 자세하게 현장을 좀 취재하고 특히 섬마을이나 또 시골 지역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과연 또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당초 우려가 됐던 바이긴 한데 이것도 당장 교육당국도 걱정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오프라인 등교를 하는 계약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정부 차원, 방역당국 차원에서의 결정이 필요한 거겠죠? 예, 필요합니다. 그 계약을 연기하고 미루고 이럴 때 아마 학회 전문가나 아니면 교육당국, 방역당국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면 그냥 열면 되겠냐 이런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출구 전략으로 정말 여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형태로 열기 시작을 할 건지는 미리 생각을 좀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여기도 말했듯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2부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좀 선거에게 밀도를 낮춰서 계약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시작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늘 한 1년 이상은 최대한 걸린다. 임상실험까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1년 만에 되면은 굉장히 다행인 건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와는 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 항원만 조금 바꿔줘서 금방 백신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빨라야 1년에서 1년 반을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전 세계가 워낙 이 문제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속도나 연구에 대한 투자 이런 거는 굉장히 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물 안전시설을 인간에 개방하고 감염자 검체나 완치자 혈액과 같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역에서도 잘한 것처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도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We're getting families crying on the phone to us because we're trying to accommodate these hospitals that keep calling us, trying to get bodies out of their morgue because they're running out of space. 조동찬 기자, 전 세계 확진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습니까? 43만 명, 그다음에 스페인이 14만 명,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13만 명, 이제 독일, 프랑스, 중국
뭐 이 정도 순입니다. 그리고 현재 151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 세계 확진자가. 근데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미국이 이제 일단 뭐 진단을 뭐 하루에 12만 건 하니까 예. 많은 확진 환자 수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처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지 않은 그렇게 미국이 방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문제인 게 미국에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미국의 사망자들을 연령별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표준화를 한다고 해봤더니 사실은 그 사망률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많이 발생을 하면 사망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미국이 방심한 면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많은 환자를 진단 가능한 능력 이런 것들이 포괄되게 있어서 이게 작용해서 미국의 많은 확진 환자 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딴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didn't do a good job in handling the virus or containing it or preparing for it. So it traveled internationally, and that's why we're in the situation we're in now. And it's actually a global pandemic that needs to be taken a little bit more serious. And I feel like 20 years from now, we'll be a history project. It's been like very hard for me because I usually give people hugs or a high five, but I can't do that because it's coronavirus season. Great, because it's fun and I don't have to go to school. I know that the coronavirus originated from a bat that spread to a chicken that was sold in the market in Wuhan, China. 마지막 학생은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 팔린 닭이 박쥐로부터 바이러스에 전염되었던 게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아이에게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우한 어제부터 봉쇄가 해제가 됐지요. 이런저런 이 우한과 관련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수님. 우한의 봉쇄가 해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한에 살던 사람들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막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후베이 성에서만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일단 우한의 봉쇄가 풀리니까 중국 전역으로 갈 거고 어떻게 보면은 향후 중국에서 이렇게 풀리고 난 후에 환자가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조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미 우한 봉쇄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환자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어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긴 한데 실제로 정말 우한 봉쇄가 풀리고 나서도 환자 추이의 변화가 없을지 봉쇄가 풀리고 나서 한 1, 2주 보면은 중국 내에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지 이런 걸 먼저 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우리는 당연히 계속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조동찬 기자가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네, 만약 이제 중국 우한에서 봉쇄가 풀린 다음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먼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거 다 막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조건은 중국이 공개하는 정보가 투명해야만 저희가 그런 시간 순에 맞춰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그런 정보 공개는 투명하다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그렇게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한 봉쇄 후의 조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황에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들도 우리 안에 소돼지 닭들도 우리밖에 우리 인간들까지 모두 다 86세대의 대표적인 가수죠. 광야에서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려진 이 노래를 만든 가수 안치환 씨가 코로나19로 지금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 클럽. 안치환 씨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이뤄놓은 세상을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뼈아픈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안과 희망을 받기를 바란다. 저는 여기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노래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